오늘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손실보상법, 그리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야 하나요? 이 부산시장,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야당의 고민이 깊은데요. 이 관련된 얘기, 또 정의당의 이 성추행 사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성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먼저 이제 손실보상의 이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당정 간에 약간의 갈등도 있는 것 같았는데 일단락이 된 거고요. 그 맥락에서 어제는 정세균 국무총리 또 이 홍 경제부총리가 이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이 부분은 배종찬 소장께서 좀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정부에서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던 것은 그만큼 이제 재정 부담입니다. 네. 손실보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한 분기별로 거의 한 80여억 원 정도, 8천억 원 정도가 이제 80여억 원 정도가 소요될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이 100조 원, 80조 원 정도 다시 정정하려고 했습니다. 80조 원 정도가 들고 4개월 정도의 이 기간 동안에는 한 100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재정 부담에 또 어려움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또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임대료를 비롯해서 중소상공인들의 또 이 기업인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가 또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도 이 제도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서 필요한 곳에 수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이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다른 어떤 경제 조치보다도 지금 코로나19 국면이 아직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손실보상제가 그만큼 여론에서도 물론 우려는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종 간의 또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는 분명히 환영받을 수 있을 만한 또 제도 또 조치라고 보입니다. 예. 야당에서는 이 손실보상을 이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 이 주호영 원내대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진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4월 서울, 부산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데 허성위 사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익공유제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반대를 합니다. 네. 원래 취지 자체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이익공유제를 실시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모두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주한테 이익이 배당되지 않고 특정인에게 이익이 배당된다 이러면은 당장 법적으로 배임 문제가 형성됩니다. 배임은 바로 그 책임과 관련해서 구속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강제성을 두고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제 이 자발적으로 방위성금이라든가 불우이웃도 도시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업이 참여하는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기업 pháp 리 틀어서 돈을 거두었을 적에 그다음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우리 삼성, 우리 현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문화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런 국채 발행이나 또 추경에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이런 이익공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지 국회에서 그냥 뚝딱 법적으로 처리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이 있으면은 또 투자가 있고 투자가 있으면은 결국 고용 창출이 되는 거고 고용 창출이 있으면은 늘어나면 또 소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경제의 선구조입니다. 이 선순환 구조인데 이 공유에서 무조건 초과이익을 환수한다 그러면 이게 경제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익공유제에 자꾸 대해서는 이제 반대 입장을 밝히셨고, 네네네. 사실 더 큰 관심은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입은 부분을 보상해주는 이 손실 보상에 대한 법제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손실 보상 법제화는 그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본 취지는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건 기본 취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기준을 잡는데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로는 손실 보상 기준이 한다 이러는데 사실 어떻게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건물에 들어가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 임차인은 상당히 그 손실을 보지만은 그렇다고 임대인도 손실을 보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것을 상당히 그 논의를 한 상태에서 이게 법제화가 돼야 되지 무조건 여당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이 손실 보상을 그냥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만약 이것을 시행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세균 총리 또 홍남기 부총리는 일단은 이 소급 적용 아무래도 재원 문제 때문에 좀 내려진 결정이 아닐까 싶은데 이 소급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제 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피해 입은 분들은 약간 좀 어떻게 볼까요? 좀 더 힘들 수도 있고 한데 배종찬 소장께서는 좀 네. 그분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요. 지금 허위 사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 손실보상법이 왜 필요하냐? 우리만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어느 누구보다도 기업의 경우, 특히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상당한 또 수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2019년에 코로나19 직전의 매출보다도 더 많은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정도였고, 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중소상공인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정부가 고려해야 될 것은 지난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임대료는 그 중에 일부입니다. 임대료도 어떻게 하면은 적정선에서 조정이 가능할지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 기준이 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입니다. 그렇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재정 부담인데 아니 국가 경제가 망하고 나면 재정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만큼 다른 시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시기였다면 몰라도 이걸 또 앞으로 영원히 가져가는 제도도 아닌 것이고요. 지난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1% 역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연준 의장을 역임했던 제니 젤런 재무장관은 빚 걱정된다. 그런데 더 걱정되는 것은 미국의 경제고 세계의 경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지금 1조 9천억 달러의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다음 달에는 대규모 인프라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건 왜냐?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나면 사실 국가 동력 자체가 상실되는 겁니다. 지금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이 크리스틴 리가로드가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경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올해 굉장하게 반등할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 바닥 경제가 무너져 있다. 그렇다면 저는 손실보상제는 시기를 놓치면 이것 자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만큼 청취자 문자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3744님. 손실보상의 법제화는 당일 벌써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영업을 정지시켰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요. 0536님은 되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여당이 의원수 많다고 밀어붙이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또 지적도 해주셨고 3336님은 이 홍남기 부총리는 이 해외 사례가 없다고 얘기했었나요? 이 손실보상에 대한 배종찬 소장께서는 해외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게 맞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짧게만 추가를 드리면 해외 사례가 없다고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는 이제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이 재정 부담이 되는 속도 자체가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 자체를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허성희 사장님.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제 배종찬 소장님께서 잘 지적했던 게 결국은 이제 이게 손실보상이라든가 이익공유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재정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재정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의견을 많이 내죠.
그러니까 네.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기재부가 뭐 화수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무한정 돈을 찍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저는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 있는 뭐 총리시든 대통령이든 아니면 여당의 의원이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기재부 공무원들이 바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얘기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무적 판단하고 실제로 이 돈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의견 충돌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터질 때 전문가 얘기를 안 들었고 결국은 청와대나 여당에서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를 더 키운 그런 우리가 사례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전에 우리 박경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소개한 대로 말인데 이게 국회가 여당이라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것을 법제화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면은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면은 국회 협의부터 반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공론을 위해서. 왜냐하면 국회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초과 이익 수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뭐 2월 임시국회가 설 연휴도 있고요. 하지만 좀 머리를 여야가 맞대고 신중하게 좀 논의를 하고 좋은 결론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788님은 비판이 능사는 아니고 대안이 있는 비판이 있어야 한다고 또 야당에 대한 또 질책도 해주시고 계시네요. 예. 이번에는 이 부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울시장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요. 이 부산 분들이 또 이 좀 서운해하시기도 하고 특히 새 벽두의 이 부산의 민심은 좀 원사이드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좀 이런 분위기가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뭐 2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은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야당도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빌리자면 이 다음 주에 야당 회의를 부산에서 직접 열어서 부산의 민심을 수렴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예,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여론 허성우 사장님께서 좀 얘기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왜 제가 먼저 얘기해야 되죠? 아무래도 고향이 그쪽이시니까. 네. 이게 이제 부산 민심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 과거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선거 때마다 이 사례들을 보면은 부산 민심은 한순간에 쏠리고 한순간에 또 무너지고 이렇게 굉장히 호불호가 분명한 지역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최근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여론이 굉장히 앞선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가덕도 신공항 문제로 인해서 김정은 비대위원장께서 마치 뭐 이게 신공항을 반대하는 것처럼 언급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덕도 신공항 하나 한다고 해가지고 뭐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지지 않는다. 이 발언이 조금 이제 부산 여론을 좀 굉장히 자극한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산 여론이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띄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김정은 비대위원장께서 아마 부산을 이제 급히 내려가서 이 부분을 지금 불을 끌려고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후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려하고 있고 가덕도 신공항을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건 아니다는 것을 굉장히 이제 앞세워서 지금 여론전을 아마 만들어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부산의 민심에 이 불을 끈다는 얘기는 결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또 여야가 이게 합의 처리할 가능성도 높아지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찬성을 하지만 네. 이것이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너무 정치적으로 휘둘리니까 안 된다. 김정인 위원장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논리로 봐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논리로 휘둘리니까 선거 때마다 되면 가덕도 문제가 나오니까 예.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아마 좀 와전이 돼서 부산 시민들의 어떤 민심을 좀 자극했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부산의 민심이 좀 이 새 벽두와는 좀 달라지긴 한 건가요? 배종찬 소장님? 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서울은 부동산이 결정한다면 부산은 가덕도입니다. 그만큼 가덕도에 대한 이 부산 유권자들의 기대치가 높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산도 지금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 또 성장 동력도 많이 약해진 상황에서 무엇이 과연 부산의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개인의 이익을 떠나서 이게 부산 지역의 성장에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리얼미터가 뉴시스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시민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가덕도 신공항 찬반을 물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8.7%가 신공항 건설에 찬성한다 했고요. 반대는 32.2%. 중요한 건 우리가 이른바 부동층이라고 이야기되는 중도층일 겁니다. 과연 중도층도 이렇게 이 건설에 대해서 찬성이 높을까? 예.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가덕도 이슈가 부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2010년에 무상급식도 처음에는 이 보수 한나라당에서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반대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자 더 이상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이슈가 됐던 겁니다. 그만큼 가덕도 신공항도 물론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할 것을 왜 김해 공항 확장으로 또 판정을 내렸고 판단을 했고 그건 뭐냐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유권자는 어떤 이슈에 관심을 쏟느냐라는 것이 이번 가덕도 여론조사 관련해서 명백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정당이 또 어떤 후보가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공감도가 높을까 예. 이 부분이 사실상 이 정권 심판이냐 정권 견제냐라는 구도보다도 이슈가 지배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영춘 야당의 좀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은 자신의 호를 가덕이라고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더 또 이 쟁점말을 시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머뭇머뭇했던 건 역시 이 TK 민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나요? 허성희 사장님? 그 부분은 민심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 민심을 좀 읽어야 되는데 제대로 좀 밑바닥의 민심을 좀 제대로 잘 읽지 못했지 않았나.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부산은 뭐 국민의힘의 텃밭이다 이렇게 해서 좀 안일한 대응을 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의힘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뭐 아직까지 이제 4월 7일 재보선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또 가덕도 신공항 이상의 어떤 그 여론몰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 선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래도 이 보수 텃밭이라고 또 인식을 해왔었고 그만큼 또 자신감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 부산 선거만큼은 자신 있다 이렇게 또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민심이 요동치는 이유는 예. 대통령 지지율도 반등하고 있고 또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결국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하는 유권자들도 국민의힘으로 바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 국민의힘 경우에는 경선 과정도 중요합니다. 후보자들 간에 이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얼마만큼 진정되고 지지층들이 결집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부산에서 이렇게 후보들의 흥행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이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얼마만큼 살려나가느냐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내 이 국정 지표가 지지율이 얼마만큼 또 반등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또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부산 민심과 관련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예.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 이제 사실 네거티브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사실 어떤 뭐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들 간의 싸움,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국민의힘이 지금 뭐 배종찬 소장께서 지적했습니다만은 부산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해볼 만한 곳인데 너무 지나치게 민심을 너무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좀 해석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 당내 후보들 간에 이거 어떻게든 경선만 통과하면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좀 그렇죠. 안일한 생각 때문에 당내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부산 인심을 밑바닥에서 또 자극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
당내 그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는 좀 삼가해야 부산 민심을 잡는데 그래도 낫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서울시장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제 부산으로 시야를 좀 돌렸는데 역시 이 4월 보궐선거 때까지는 여론이 여러 번 출렁거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벌써 1월에도 여론이 한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3336님은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를 좀 담아주셨고요. 0796님은 현명한 유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계시네요. 6779님은 가덕도 신공항이면 이 제주뿐인 것 같은데요. 제주 제2공항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또 여쭤주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 정의당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 이 얘기 좀 짧게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부분은 김종철 대표도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성추행 사건이 정의당에 4월 보궐선거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좀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먼저 허성우 사장께서 한 30초만 얘기해 주시죠. 정의당 딱 하면은 떠오르는 게 양성평등 정당으로 사실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아마 4.7 재보궐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 상당한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안희정 지사, 오거돈 또 부산시장이란다, 박원순 시장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또 김종철 정의당 대표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민주당에는 사실은 굉장히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불리한 악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네네. 예, 배종찬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 조금 다른데요. 이건 물론 이제 정의당으로서는 엄청난 악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서울시장 후보, 특히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정의당 후보가 그래도 4에서 5% 가까이 또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 표가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성추행과 관련된 이 인식이 좀 부각되기보다는 선거 공학적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정의당의 표가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좀 수렴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